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아이처럼 10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경험, 전혀 낭만적이지 못했던 두 번째 쌍둥이 출산. 일 때문에 런던에 가 있었다. 약국에서 임신 진단 키트를 샀다. 식당에서 베이글도 샀다. 베이글을 먹고 지하철의 더러운 화장실에 들어가 임신 진단 반응을 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가방을 끌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사이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곧바로 아기 이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 브뤼셀에서 생겼으니까 양배추라고 할까? 브뤼셀은 양배추가 유명하다. 한 달 후 사이먼과 함께 초음파 진단을 받으러 갔다. 나는 반드시 누워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참 신비한 순간이다. 심장 박동, 머리, 다리가 보였다. 그때 옆쪽에 또 다른 검은 점이 보였다. 저건 뭐죠?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가 진단봉을 조금 움직였다. 그러자 갑자기 작은 몸 하나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다. 심장 박동, 머리, 다리가 보였다. 쌍둥이군요. 의사가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거창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한 번에 피자 2판이라니. 게다가 30대 후반인 나로선 매우 효율적인 방법 아닌가? 그런데 사이먼을 돌아보니 그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아닌 모양이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지 않다. 나는 쌍둥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한껏 들떠 있었던 데 반해 그는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아, 이제 카페 나들이는 꿈도 못 꾸겠군. 사이먼이 중얼거렸다. 벌써부터 여가의 종말을 걱정하다니.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세요.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프랑스 친구들과 이웃들이 임신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쌍둥이를 갖게 된 데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반면 영어권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했다. 놀랐겠어요. 놀이그룹의 한 엄마가 다짜고짜 물었다. 무한의 긍정을 보냈더니 다시 묻는다. 의사도 깜짝 놀라던가요? 축하 대신 신기하다는 말부터 건넸다. 하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기분이 나쁜 줄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쌍둥이를 낳는 분만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쁜 임신 준비를 끝내고 아이를 낳으러 왔어요. 분만이 시작되자 내 프랑스어가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의사의 말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내 입에선 영어만 나왔다. 이런 일이 잦은지 조산원이 통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더 옮기지 않는 게 분명했다. 하는 말이라곤 힘줘요, 힘 빼요 뿐이었다. 첫째 아기가 나오자 조산원이 아기를 안겨주었다. 나는 넋을 빼앗겼다. 그러나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조산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저기요, 아직 한 명도 남았거든요. 조산원이 아기를 정체불명의 곳으로 데려갔다. 역시 쌍둥이를 가진다는 건 복잡한 일이다. 9분 후 다른 아기가 나왔다. 짤막하게 안녕 하고 인사를 했을 뿐인데 그 아기 역시 채간다. 그리고 모두 나가버렸다. 사이먼, 아기들, 엄청난 숫자 의료진 모두. 나는 허리 아래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벌리고 장비 위에 올려둔 채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블 위에 2개의 붉은 태반이 놓여 있었다. 더군다나 수술 테이블의 커튼은 열어 젖혀 놓아서 지나가는 누구라도 내 가랑이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상태다. 내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마취과 간호사였다. 하지만 그녀 역시 혼자 남겨진 게 별로 감격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잡담이라도 나누면서 무료함을 달래려는 요량인지 내게 어디서 왔냐, 파리는 마음에 드느냐 등 쓸데없는 질문을 해댄다. 나는 잃어버린 프랑스어를 수습해 간신히 물었다. 아기들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불행히도 그녀는 알지 못했고 그걸 알아보러 내 곁을 떠날 수도 없었다. 20분이 흘렀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호르몬 탓인지 나 역시 아무렇지 않다. 간호사가 드디어 고맙게도 수술용 테이프를 이용해 내 무릎 사이에 소박한 작은 천조가리 하나를 덮어주었다. 그 후론 그녀도 더 이상 수다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메마른 어투로 한마디 덧붙인다. 아우, 나는 이 일이 정말 싫어요. 사이먼은 집에서 빈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나 혼자 아기들을 돌봐야 했다. 아기들은 몇 시간씩 빽빽 울어댔다. 나는 다리 사이에 한 명을 끼워 포옹 비슷한 상태로 만들고 다른 한 명에게 젖을 먹였다. 몇 시간의 통곡과 수유가 이어진 끝에 겨우 두 아기를 모두 재우고 나자 사이먼이 나타났다. 여긴 정말 평화롭네. 사이먼이 말했다. 아, 진짜 저도 생각납니다. 왜 이렇게 아빠들은 상황이 딱 종료되면 나타날까요? 그동안 프랑스식 양육에 대해 배운 것을 쌍둥이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식사 시간을 하루 4회로 줄여갔다.
2, 3개월부터는 구태 외에는 간식을 주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잠깐 멈추기는 시도하기가 힘들었다. 두 아이가 수시로 오는 데다 옆방의 빈까지 깨울까봐 그럴 여력이 없었다. 결국 괴로움의 나날이 지속됐다.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설치자 사이먼도 나도 좀비가 되어갔다. 결국 필리핀 보모들을 고용하기로 했다. 빈 때 알게 된 보모 에들린, 그녀의 사촌 친척들이 동원됐다. 모두 4명의 보모들이 24시간 교대로 아이들을 맡아주었다. 와, 엄청난 금전적 출혈이 있었지만 적어도 잠은 잘 수 있었다. 이제 쌍둥이 엄마들이 핍박받는 티베트 소수민족처럼 시근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모유 수유도 힘들었다. 두 아이를 다 먹이려면 하루 종일 전기 유축기를 대고 있어야 했다. 비는 유축기를 쓰는 동안에는 자기가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걸 금세 간파했다. 비는 몇 초 내에 라이플총을 척척 조립하는 첩보원처럼 젖병과 유축기, 소켓을 조립하는 법을 터득했고 유축기 소리를 감상하기도 했다. 하루 종일 거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지냈다. 모유를 아래층에 내려다주곤 나머지 시간은 내내 잠만 잤다. 부모들이 많아서 내가 조연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아기들이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자기들 엄마인 줄 알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나 멍한 상태였던지 한 번은 친구가 내 어깨를 흔들며 괜찮냐고 물을 정도였다. 괜찮아. 돈이 바닥나고 있어서 그렇지. 나는 말했다.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새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챕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11번째 챕터로 만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